살려주시오. 동무 DMZ 한복판에서 발견된 만삭의 북한 여군. 그녀는 귀순인가? 미인계였을까요? 대한민국 최전방의 한 대령의 목숨을 건 선택이 불러온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끝자락 강원도 철원 일대의 비무장지대에는 이른 겨울의 전령인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인간의 발길을 거부해온 땅은 짙은 안개와 정적으로 가득했다. 오직 팽팽한 긴장감만이 녹슨 철책과 지뢰 경고한 사이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 사단 태풍부대 소속 80보병 연대장 강무진 대령은 직접 수색대원들을 이끌고 DMZ 작전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의 별명은 불곰.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직함과 오직함. 그리고 한 번 정한 목표는 반드시 완수해내는 뚝심 때문에 부하들이 경외심을 담아 붙여준 별명이었다. 매서운 눈빛과 다부진 턱선, 군복 위로도 드러나는 단단한 체격은 그가 살아온 군인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대령님, 전방 100m 지점 열상 감시 장비에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통신병의 낯칡한 보고에 강대령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손을 들어 제대의 전진을 멈추게 한 뒤 직접 고성능 쌍안경을 들어보고 된 지점을 살폈다. 짙은 안개와 수풀 사이로 무언가 희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 동물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이내 그것이 동물이 아님을 간파했다. 색바랜 군복 그러나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다. 북한군인가? 작전팀장인 박태환 소령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수색대원들 모두의 손이 소총의 안전장치로 향했다. 일촉발의 상황. 강대령은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했다. 움직임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처절한 몸짓에 가까웠다. 아니다. 상태가 이상하다. 접근조 조심해서 접근한다. 나머지는 강대령의 명령에 따라 최정예 수색대원 2명이 소리 없이 자세를 낮추고 수풀을 헤치며 나아갔다. 남은 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강대령의 쌍안경 속에서 그 형체가 점점 뚜렷해졌다. 인민군 군복을 입은 것은 맞았지만 그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환자에 가까웠다. 흑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강대령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불룩하게 솟아온 배였다. 만삭의 임산부였다. 살 살려주십시오. 접근조가 최 50m도 남겨두지 않은 거리에서 바람을 타고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수십 년간 총성과 대립으로 얼어붙었던 비무장 지대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귀순하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그녀는 쓰러진 채 오직 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남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하고 있었다. 접근조는 즉시 상황을 보고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북한군의 위장 귀순일 가능성 혹은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모든 규정과 작전 절차는 적에 대한 경계와 의심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박소령이 다급하게 강대령에게 속삭였다. 대령님, 규정상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강대령도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작전 계획과 위기 대응 매뉴얼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뒤흔든 것은 군인으로서의 이성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었다. 상안경 너머로 보이는 여성의 얼굴에는 이념도 저기도 없었다. 오직 곧 태어날 생명을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함과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했다.
흙먼지로 뒤덮인 애된 얼굴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모습은 어쩐지 오래전 헤어진 자신의 딸을 떠올리게 했다. 지뢰 경고한 바로 앞이다. 강 대령이 나지이 은조였다. 그녀가 쓰러진 곳은 아군과 북한군 양측이 모두 기피하는 미확인 지뢰가 빽빽하게 매설된 죽음의 땅이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곳. 그녀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그 위험보다 더한 공포를 등지고 이곳까지 온 것이리라. 전대원 경계태세 유지. 공병조 즉시 지뢰 탐지 장비 가동. 최소한의 안전 통로를 확보한다. 대령님. 박소령이 경악하며 그를 말렸다.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독단적인 명령이었다. 위험합니다. 상부의 허가 없이는 박소령. 강대령이 쌍안경에서 눈을 떼고 박소령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곰처럼 맹렬하면서도 깊은 연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규정은 사람을 살린 뒤에 따져도 늦지 않아. 저 여자는 적군이기 이전에 곧 아이를 낳으러다. 저 뱃속의 아이는 총 한 번 쏴본 적 없는 생명이야. 저 생명까지 우리가 이념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는 누구도이 이를 제기하지 못했다. 군말 없이 공병들이 지뢰 탐지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삑삑삑하는 날카로운 금속 탐지음이 정적을 갈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을 걷는 듯 했다. 강대령은 손에 땀을 준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공병팀이 여성에게 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경로를 확보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의무병과 함께 2명의 수색대원이 다가갔다. 여성은 이미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희미하게 뜬 눈으로 남한 군인들을 확인한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잔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내 안도감 때문인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대령님 의식불명입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즉시 후송해야 합니다. 의무병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강대령은 직접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모습은 더욱 참혹했다. 군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는 건붉은 멍자국이 선명했고 찢어진 입술과 쾌한 눈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들 것을 가져와 최대한 조심해서 옮긴다. 상부에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다. 이번 작전의 모든 책임은 연대장인 내가 진다. 강무진 대령의 명령은 결연했다. 그는 잠시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짙은 안개 넘어 그녀가 도망쳐온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한 여성이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철책을 넘게 만든 그 절망이. 실체는 무엇일까? 거대한 운명의 술래바퀴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것은 한복한 여군의 단순한 귀순 사건이 아니었다. 얼어붙은 분단의 땅 위에서 이념의 경계를 넘어 피어나는 새로운 인연과 약속의 서막이었다. 북한 여군 리설아 상위는 군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지 만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팔에 꽂힌 링거 주사 바늘이 이곳이 그녀가 평생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소굴이라 배워온 남쪽 땅임을 실감하게 했다.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곧이어 자신의 배 위에서 느껴지는 작은 태동에 그녀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아가는 무사하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 깨끗한 환자복, 몸속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수액.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안락함이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곧 다가올 혹독한 조사를 예고하는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그녀가 의식을 차렸다는 보고가 올라가자마자 국군방첩사령 부방첩사의 조사관들이 병실을 찾아왔다. 주치의는 환자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앞을 막아섰지만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 앞에서 의사의 소견은 힘을 잃었다. 다만 만사의 임산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병실에 들어서는 것이 허락되었다. 리설아 씨 맞습니까? 나는 방첩사 소속 윤지수 소령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신원과 귀순 동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목소리를 가진 여군 소령 윤지수였다. 그녀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 옆에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한 또 다른 조사관이 앉아 있었다. 리서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인민군 총참모 직속 경보교도 지도국 소속 리설아 상위. 24세 나이. 그녀의 입에서 부대명과 계급이 흘러나오자 윤소령의 눈이 순간 번뜩였다. 경보교도 지도국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였다. 그런 부대의 장교가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귀순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귀순 동기가 무엇이죠? 윤소령은 의도적으로 북한식 억양을 흉내내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위장 귀순자들이 종종 이런 미세한 자극의 허점을 드러내기 때문이었다. 리서화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리설화는 방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가득 찬 전도 유망한 여군 장교였다. 뛰어난 사격술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남자 군인들도 하기 힘든 훈련을 훌륭히 소화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새로 부임해 온 대대장 김철규 대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그는 권력의 궁주인 부패한 군인이었고 여군들을 자신의 노이겠쯤으로 여기는 파렴치 아니었다. 김철규는 노골적으로 리서아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회유와 협박이었다. 방에 대한 충성, 출세 보장 같은 달콤한 말로 그녀를 유혹하려 했다. 하지만 리설아가 완강히 거부하자 그의 본색이 드러났다. 훈련을 핑계로 한 가혹 행위와 구타가 이어졌고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일도 서슴다. 그는 짐승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를 자신의 숙소로 불렀습니다. 거부하면 온갖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굶기고 때리고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리설아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결국 김철규의 폭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저항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끔찍한 성폭행이 반복되었고 그녀는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짐승은 저를 더욱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며 발길을 서슴 어디서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를 것을 배웠다며 동료들 앞에서 저를 창녀 취급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윤소령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너무나도 극적인 이야기. 동정심을 유발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간첩들의 전형적인 수법일 수도 있었다. 당신 말을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차가운 질문에 리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완벽한 왕국이었습니다. 모두가 김철규의 눈치를 보며 그의 만행을 묵인했습니다. 저를 동정하던 동료들조차 그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아이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철규가 아이를 핑계로 그녀를 최전방 DMZ 인근 부대로 좌천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라면 조용히 아이를 지우거나 출산하더라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리서라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에서 낳을 수는 없다고. 차라리 죽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자유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웠다. 경계가 허술한 시간과 지형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비상식량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출산이 임박해 더 이상 몸을 숨길 수 없게 된 어느 늦은 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부대를 빠져나와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지뢰밭의 위험과 굶주인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며칠을 헤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남쪽 철책 앞에 쓰러져 있었다. 리서라의 증언이 끝나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며칠 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강대령은 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소신을 담하게 밝혔다. 저는 군인으로서 DMZ 작전 수칙을 위반했습니다.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인간으로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철책 너머에서 살려달라 절규하는 한 여인과 그 뱃속의 아이를 보고도 돌아서야 했다면 저는 평생 군복을 입은 것을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저는 사람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의 진술에 징계위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었다. 원칙과 규율을 중시하는 군 조직에서 그의 행동은 분명한 월권이자 항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얼음장 같던 위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가벼웠다. 간봉 3개월 지휘권 박탈리나 보직 해임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이다. 그러기에는 그가 동원한 인맥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리서라의 사연에 대한 군 내부의 동정 여론이 작용했다. 무엇보다 리서하의 신체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들이 그녀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주었고 그녀가 고위급 정보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방첩사의 중간 조사 결과도 한몫했다. 징계가 결정되던 날 강대령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여보, 당신 정말 잘했어요. 분명 우리 딸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 아가씨 우리가 도와줘야죠.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챙길게요. 아내의 따뜻한 지지에 강대령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리서라가 무사히 아이를 낳고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은 이제 강대령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의 약속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비록 군인으로서의 명예에는 작은 흠집이 생겼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켰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떳떳하고 뜨거웠다. 불곰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리서하의 신병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방첩사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가정보원 산하의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 통칭세터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특수한 상황 즉 만사의 임산부이자 전직 특수부대 장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신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별도의 안가가 제공되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24시간 내내 보이지 않는 눈들이 그녀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다. 새로운 환경은 그녀에게 거대한 충격이자 축복이었다.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샤워기, 버튼 하나로 온도를 조절하는 난방, 냉장고를 가득 채운 신선한 음식들. 그 중에서도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텔레비전이었다. 화면 속 남쪽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처음 며칠간 설화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며 이곳의 평화와 풍요가 현실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었다. 북에 있을 때 뱃속의 아이는 증오와 수치의 상징이었다. 지워버리고 싶은 끔찍한 과거의 족쇄였다. 하지만 이제 아이의 태동 하나하나가 경이롭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안정을 찾자 아이는 마치 그동안의 서름을 보상받으려는 듯 힘차게 발길질을 해댔다. 설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배를 얼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아가, 여기가 내가 살아갈 세상이란다.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단다. 그녀의 작은 세상에 가장 따한 빛을 비춰준 사람은 강무진 대령의 아내 오숙희였다. 그녀는 일주일에 2~3번씩 직접 싼 반찬 과일을 들고 설라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사모님이라 부르는 설라에게 숙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런 딱딱한 호칭 말고 그냥 어머님이라고 불러주렴. 나도 딸이 하나 있는데 멀리 유학 가서 얼굴 본가 까마득해. 그냥 내가 내 딸이다 생각하란다. 숙희는 갓 태어날 아기를 위한 베네저저고리와 속삭게 작고 앙증맞은 양말들을 선물했다. 서툰 솜씨로 아기 옷을 개는 설화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딸을 키우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임신했을 때 먹고 싶었던 음식 이야기. 밤새 잠 못 들고 뒤척이던 남편의 꼴싸나온 모습.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까지. 설화는 그 평범하고도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의 온기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감시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방첩사의 윤지수 소령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리서화의 진술에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면서도 직업적인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경보교도 지도국 출신 장교. 그런 인물이 그토록 쉽게 무너지고 감상에 젖는다는 것이 그녀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다. 윤소령은 비공식적으로 설화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취조실이 아닌 안가의 작은 거실이었다. 리설아 씨, 몸은 좀 괜찮습니까? 예, 소령 동지. 아니, 소령님 덕분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경보교도 지도국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맨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법도 배웁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배웁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연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동정심을 유발해서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린 뒤 결정적인 순간에 조국을 배신하라는 지령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소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것은 설라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가시와도 같았다. 설라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저는 배신자가 맞습니다. 제 조국을 인민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지만 제발 이 아이 많은 설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 처절한 모성애 앞에서 윤소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한편으로는 정보기관을 통해 입수한 김철규 대좌의 평판이 설화의 증언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보고가 그녀의 판단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김철규는 실제로 잔혹하고 부패한 인물로 그의 손에 쓰러져간 여군이 한둘이 아니라는 첩보도 있었다. 리서는 진짜 피해자일까? 아니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작원일까? 윤소령의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 찼다. 그 무렵 압록강 너머 북녘 땅에서는 분노와 증오의 그림자가 남쪽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리설아의 성공적인 팔북과 임신 사실은 김철규 대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일이 중앙당에 알려지는 날 자신의 모든 비리와 추악한 범죄 행각이 드러나며 흔적도 없이 숙청당하리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공포는 그를 관계로 몰아넣었다.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그년 그 배신자년을 반드시 찾아내. 남조선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녀가 뱃속의 새끼까지 함께 없애버려. 김철규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뒷돈을 동원했다. 그의 손길은 국가안전보위성을 넘어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에까지 닿았다. 그는 정찰총국 소속의 한 공작권과 비밀리에 접선했다. 막대한 달러를 대가로 리서하의 암살을 청부한 것이다.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를 처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발악이었다. 며칠 후 중국 단동에서 한 명의 남자가 낡은 여권을 들고 여객선에 올랐다. 평범한 옷차림의 보달이 상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딸리를 튼 독사처럼 냉혹하고 치밀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남조선에 잠입하여 리서라는 여자를 찾아내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한편 강무진 대령은 간봉 3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군 내부 정보망을 통해 설라가 별도의 안가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마치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불길한 예감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설라와 그녀의 아이에게 깊은 부성애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설라는 피를 흘리며 북으로 끌려갔고 그는 녹슨 철책 너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절규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인 오스키를 통해 서하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녀의 신변 안전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방첩사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 넌지시 물었다. 그 귀순자 리서라 상위 말이야. 신변 보호는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건가? 대령님 걱정 마십시오. 어급 경호 대상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합니다. 후배의 자신만만한 대답에도 강대령의 불안감은 쉬가시지 않았다. 세상에는 공식적인 경호 시스템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위협도 존재하는 법이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자책하면서도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설른 안방에서 오수키가 선물해준 아기용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있었다. 작고 희미한 형체. 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는 자신의 아기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려던 순간 창밖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순간 그녀의 온몸의 감각이 짐승처럼 곤두었다. 수년간의 특수부대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짙은 어둠 송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담벼락 아래. 한 남자의 그림자가 연기처럼 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행인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어둠의 몸을 숨기는 방법.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걸음걸이. 그것은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의 방식이었다. 지옥의 사냥개가 그녀의 냄새를 맡고이 남쪽 땅까지 쫓아온 것이다. 설라가 목격한 그림자는 그녀를 다시 깊은 공포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다. 그녀의 불안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오수키였다.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어두워지는 설라의 얼굴을 보며 수키는 남편 강무진 대령에게의 사실을 알렸다. 여보, 아무래도 설라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잠도 설치는 것 같고 이러다 아이한테까지 해롭겠어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강대령은 자신이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며칠 남지 않은 휴가를 앞당겨냈다. 그리고 수키와 함께 설화를 안 밖으로 데리고 나올 계획을 세웠다. 감시와 불안으로 가득 찬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진짜 세상의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담당 기관의 허가를 얻어냈다. 산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인도적 조치라는 명분이었다. 며칠 후 강대령 부부는 설화를 데리고 강원도 속초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 탁 트인 동해 고속도로를 달리자 설화에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신세계였다.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형색색의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번잡한 해수욕장이 아닌 한적한 어촌마. 눈빛을 보자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다. 사실 며칠 전 밤에 집밖에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그 말에 강대령과 오수키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대령의 예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설화는 자신이 본 그림자의 움직임, 어둠에 몸을 숨기는 방식 등을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노이로제가 아니었다. 김철규 그 짐승이 보낸 자들일 겁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이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강대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즉시 방첩사의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안가 주변의 경계 강화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북에서 특수 공작원이 난파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폭풍전의 고요함은 깨졌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오스키는 설라의 손을 잡고 근처 시장으로 향했다. 설아야, 우리 아기 신발 사러 갈까? 옛 어른들 말씀이 아기 신발을 사서 머리맡에 두면 순산한다고 그랬어. 시장은 활기로 넘쳤다. 수키는 설화의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며 떡볶이와 어묵 같은 길거리 음식을 사주었다. 설화는 처음 맛보는 달콤하고 매콤한 맛에 잠시나마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작은 아기 신발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손바닥만 한 앙증맞은 신발들 앞에서 설아의 눈이 반짝였다. 투는 하얀색 털실로 만들어진 작은 덫 하나를 골라 설라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어떠니? 우리 손주 첫 신발로 우리 손주라는 말에 설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덫신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 순간 설아는 결심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맞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암호명 독사 정찰총국 소속의 암살 전문 공작원이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서화의 안가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동선과 경호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안가의 경우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김철규는 조용하고 확실한 처리를 원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그는 설라가 병원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곳이야말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설화 일행이 속초로 떠났을 때도 그는 그림자처럼 그 뒤를 쫓았다. 그는 강대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더욱 신중해졌다. 연대장 계급장을 단놈까지 끼어 있다니 일이 좀 더 복잡해지겠군. 하지만 상관없다. 목표는 오직 계집과 그 속의 새끼뿐.
그는 멀찍이서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발악을 실컷 즐겨둬라. 곧 고통 속에서 끝내주마. 한편 강대령의 연락을 받은 윤지수 소령은 즉시 안가 주변의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끈질긴 분석 끝에 그녀는 설라가 지목한 시간대에 주변을 배하는 한 남자의 흐릿한 형체를 찾아냈다. 하지만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대령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 변절자 처단을 목적으로 한북의 움직임에 대한 첩보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위협은 실제했고 시시 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속초에서의 짧은 여행이 끝나고 그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안가로 돌아온 설화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오수키가 사준 작은 더신을 머리맡에 두고 매일 반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넌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렴. 며칠 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강대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나섰다. 방첩사에서도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모두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그날 밤 설화는 잠을 자다 극심한 복통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이른 갑작스러운 진통이었다. 그동안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가 조산을 유발한 것이다. 어머님. 어머님. 설화의 다급한 비명의 안가를 지키던 경호원들과 관리인이 뛰쳐나왔다. 즉시 119 구급차와 강대령에게 연락이 취해졌다. 한밤의 정적을 깨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안가에서 떨어진 어두운 골목에 주차된 차 안에서 독사의 눈이 번뜩였다. 제 발로 기회가 굴러 들어오는 군이 그는 차의 시동을 걸었다. 구급차가 향할 곳은 뻔했다. 가장 가까운 국군 수도 병원, 혼란스러운 응급실, 모두의 시선이 산모에게 쏠린 틈을 타 목표를 제거한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폭풍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산모 혈압 급격히 떨어집니다. 태아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늦은 밤 도착한 구급차에서 실려 나온 리서라는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고통에 찬 신음을 토해냈다. 조산의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긴급 연락을 받고 한 다음에 달려온 강무진 대령과 오수키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동 침대 옆을 따라 달리며 설라의 손을 꼭 잡았다. 설라야, 정신 차려야 한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강대령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평생을 전쟁터와 같은 군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의 계급장도 불곰이라는 별명도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오수키는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채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만 반복했다. 설화는 분만실로 급히 옮겨졌다.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를 울렸다. 강대령 부부는 수술실 입구에서 걸음을 멈춰야 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적막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바로 그 시각 병원 주차장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독사는 미리 준비해둔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그의 얼굴은 놀랄 만큼 평범해서 수많은 의사와 방문객들 사이에서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했다. 그는 응급실의 혼란을 틈타 자연스럽게 병원 내부로 잠입했다. 그의 목표는 바나나 분만실이었다. 한편 방첩사 상황실에도 비상이 걸렸다.
설화의 조산 소식과 함께 강대령이 요청했던 북한 공작원 관련 첩보에 유의미한 신호가 토착된 것이다. 중국 쪽 정보라인에서 남조선에 잠입한 독사가 사냥을 시작했다는 의미불명의 통신이 감청되었다. 윤지수 소령은 독사와 사냥이라는 단어가 설화를 지칭하는 암호임을 직감했다. 목표는 병원이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이 전 병력을 동원해서 병원을 완벽하게 봉쇄해. 윤소령은 직접 지휘 차량에 올라타 사이렌을 울리며 수도 병원으로 질주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병원 보안팀과 군사경찰에 연락해 상황을 전파하고 용의자의 인상착 의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모든 인물을 주시하라는 다급한 명령을 내렸단 운명의 교차로는 세 개의 공간에서 각기 다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었다. 첫 번째 공간 수술실 안. 산모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혈액팩 추가로 가져와 마취 상태에서도 서화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의 생명력은 오직 뱃속의 아이를 향한 본능적인 의지에 기대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리고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긴박해졌다. 두 번째 공간 수술실 밖 복도. 강대령은 초조하게 복도를 오았다. 오스키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두 손을 모으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강대령의 군인으로서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포착했다.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는 한 의사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의사라기보다는 마치 목표물을 향해 소리 없이 접근하는 맹수와도 같았다. 게다가 그의 시선은 수술실 문이 아닌 자신과 아내에게 아주 잠깐 하지만 날카롭게 머물렀다. 스쳐 지나갔다. 세 번째 공간 병원 복도 독사는 차분하게 목표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분만실 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지만 의사가온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수술실 앞에 있는 보호자, 즉 강대령 부부를 먼저 인질로 잡거나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수술실로 진입해 리설아와 갓 태어난 아이를 제거한 후 미리 파악해둔 비상 통로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는 강대령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10m, 5m,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 움직이지 마. 복도 양쪽에서 비상계단 문이 동시에 열리며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과 방첩사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선두에는 권총을 겨눈 윤지수 소령이 서 있었다. 당신을 간첩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 독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젠장 낌새를 챘나?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가까이 있던 오수키의 목에 팔을 두르고 품 안에서 날카로운 독침을 꺼내 그녀의 목에 겨웠다. 모두 물러서 안 그러려니 여자의 목숨은 없다. 안 돼, 여보. 강대령이 절규하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요원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윤소령은 침착하게 독사를 설득하려 했다. 진정해. 넌 이미 포위됐다. 인지를 풀어주면 정상 참작의 여지를 검토해보겠다. 닥쳐라. 남조선 계집년기를 터, 그렇지 않으면 모두 함께 죽는 거다. 독사는 오수키를 방패 삼아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오수키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때 모두의 시선이 독사와 인질에게 쏠린 틈을 타 강대령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요원들의 등 뒤에서 허리를 숙여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독사의 시야 밖 사각지대로 소리 없이 돌아 들어갔다. 에바 강대령의 나직한 목소리에 독사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놈이 찾는 건 나다. 그 여자는 아무 상관없어. 풀어줘. 강대령이 일부러 시선을 끌며 시간을 버는 그 찰나의 순간 그는 온 힘을 다해 독사를 향해 소화기를 던졌다. 묵직한 소화기는 독사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그의 몸이 휘청하며 오수키를 잡고 있던 팔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지금이야. 윤소령의 외침과 함께 한 발의 총성이 복도를 갈랐다.
탕하는 괴음. 윤소령이 쏜 총알은 정확히 독사의 손목을 관통했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독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대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아내를 끌어안고 바닥을 굴렀다. 동시에 요원들이 벌집처럼 달려들어 독사를 완전히 제압했다. 상황이 종료된 것은 불과 몇 초 만이었다. 피비린내와 화약냄새 거친 숨소리가 뒤섞인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수술실 안에서 간달았지만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응애 응애. 그것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생명의 첫 외침이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강대령과 오숙희, 윤지수 소령과 유언들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위협이 휩쓸고 간 자리에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움튼 것이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다. 공주님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전합니다. 강대령과 오숙희는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강대령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었다. 너무나도 작고 따뜻하고 완벽한 생명이었다. 핏물과 먼지를 뒤집어 쓴 늙은 군인의 품에 안긴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평온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다. 윤지수 소령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임무는 완수되었고 위협은 제거되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지킨 것은 국가의 안보만이 아니었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하나의 가족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갈 미래였다. 강대령은 아기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할다 험한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하지만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널 지켜줄게. 그는 아내와 함께 지친 몸을 이끌고 회복실로 들어서는 설라에게 다가갔다. 설라는 해랬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이 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강대령 부부를 보며 나지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강한의라고 짓고 싶습니다. 아버님의 성을 따르고 이 아이가 저처럼 어둡고 좁은 땅이 아니라 이 넓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껏 꿈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강한을 그렇게 아이는 어둠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운명의 교차로에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고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전날 밤의 총성과 비명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창문 넘었으며 드는 햇살은 갓 태어난 아기 강하늘의 뽀얀 뺨 위에서 따스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리설하는 뜻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피곤함보다는 경이로움이 더 컸다. 제품에 안겨 새근새근 숨을 쉬는 이 작은 생명체가 제 뱃속에서 10달을 함께 견뎌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죽음의 강을 건너온 동지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희망의 증거였다. 우리 아가 하늘아. 설은 조심스럽게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제 손가락으로 감쌌다. 아기는 반사적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 작은 힘이 서아의 심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위로가 되었다. 지난 세월 겪었던 모든 수모와 고통, 죽음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아이는 그녀의 과거를 치유하는 약이자 미래를 열어줄 열쇠였다. 오숙희는 밤새 설라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설라가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도록 아기를 받아안고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아주며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 없는 친정 어머니였다. 설아는 그 따뜻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안락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병실 밖의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국가정보 7층 창문 하나 없는 취조실.
전날 밤 체포된 공작원 암호명 독사는 강철 의자에 묶인 채금의 미동도 없이 맞은편의 윤지수 소령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본명은 리태강 정찰총국 소속 상좌로 수많은 해외 공작을 성공시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실패를 몰랐고 자비심 또한 없었다. 리태강 상좌 아니 그렇게 불러주는 게 더 편한가? 김철규가 보냈나? 윤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리태강은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남조선 것들은 신문도 계집배가 하는가?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군. 입을 열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당신 같은 베테랑이 모를 리 없을 텐데. 당신이 지키려는 조국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거다. 가족들은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 평생 짐승처럼 살게 되겠지. 그게 당신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공화국의 방식 아닌가? 윤지수는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리태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목숨은 이미 당과 수령님께 바친 것이다. 내 가족의 안위 또한 위대한 조국이 보살펴 주실 것이니 내년이 걱정할 바 아니다. 그는 완벽하게 훈련된 기계였다. 어떠한 회유나 협박도 통하지 않았다. 윤지수는 그가 쉽게 입을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시간은 자신의 편이었다. 리태강이라는 거물급 공작원의 신병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이번 작전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가 가진 정보는 단순한 암살 시도를 넘어 북한 정찰총국의 해외 공작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윤지수는 수사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당장은 그의 입을 여는 것보다 그가 다시는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없도록 법이라는 족쇄를 완벽하게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다. 한편 강무진 대령은 군 지휘부의 호출을 받고 국방부로 향했다. 병원에서의 총격전과 공작원 체포 사건은 더 이상 한 연대장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국가적인 안보 이슈로 비화되었다. 합동참모의장 집무실 6회공군의 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강대령은 전날 밤의 상황을 담담하게 보고했다. 그의 보고가 끝나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뜻밖에도 과거 그을 질책했던 사단장이었다. 강대령 자네 불곰이라는 별명답게 대단한 일을 해냈군. 자네의 초기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야. 만약 자네가 그때 그 여성을 외면했더라면 우리는 이 거물급 간첩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을 걸세.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강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이제 규정 위반이 아닌 결과적으로 국익에 기여한 영웅적 결단으로 재평가받고 있었다. 합동참모의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번 사건 처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자네에게는 보국 훈장 광복장을 수여하도록 하겠네. 또한 리설아 씨와 그 아이의 신변 보호 및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군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요청하게. 강대령은 거수 경례를 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훈장이 아닙니다. 그저 한 아이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집무실에 있던 장군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으로 돌아온 강대령은 아내와 설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정부와 군이 공식적으로 두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설화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이 예쁜 손녀를 내게 안겨준 것만으로도 이미 다 갚고도 남았다. 강대령은 하늘이를 안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때 오수키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가족관계 등록부 관련 서류였다. 설라야 그리고 하늘아 괜찮다면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며칠 후 설라와 하늘이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들이 돌아간 곳은 더 이상 감시와 통제의 공간인 안가가 아니었다. 강 대령 부부가 새로 마련해준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한 아파트였다. 강 대령의 부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군인 아파트 단지였다. 가장 안전하고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그들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설아는 서툴지만 정성껏 이유식을 만들고 하늘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완벽한 엄마로 거듭났다. 강대령은 퇴근 후 매일같이 들러 손녀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오스키는 자신의 모든 살림 노하우를 설라에게 전수해 주었다. 세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여느 평범한 가족들처럼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다. 설아는 난생 처음으로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수면 아래 더 거대하고 음흉한 그림자가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평양 김철규의 집무실. 독살이 태강의 체포 소식은 그를 관기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그는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켜며 집무실의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부었다. 쓸모없는 똥개 같은 놈, 그 계집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잡혀 분노가 극에 달라자 오히려 그의 머리는 차갑게 씻기 시작했다. 이제 물리적인 제거는 불가능해졌다. 남조선 정보당국이 리설화를 철통같이 보호할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했다. 죽일 수 없다면 산채로 지옥을 맛보게 해주리라.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녀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그 행복을 산산조각 내주리라. 김철규는 대남 선전부서의 책임자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에 옮기시오. 변절자 리설화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보도를 준비하시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계략을 속삭였다. 그것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거짓과 선동이라는 독화살이었다. 그는 리설화를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 늙은 장교를 유혹한 음탕한 꽃배로 강무진 대령을 여색의 눈이 멀어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려 한 부패 군인으로 둔갑시킬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이 리설화와 다정하게 찍었던 강제로 찍었던 사진 몇 장과 조작된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할 생각이었다. 남조선 놈들은 의심이 많고 귀가 얇지, 특히 저들끼리 물고 뜯는 것에 환장하소. 이 폭탄 하나면 그 계집이 얻은 가짜 평화와 그 늙은 놈의 명예는 한 방에 날아가게 될 것이야. 어디 한번 진흙탕 속에서 뒹구어 보시지. 김철규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다. 물리적인 충돌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명예와 진실을 건 싸움이 곧 시작될 터였다. 강설아와 강무진 대령이 쌓아올린 행복의 성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었다. 강하늘의 백일잔치가 열리던 날 강무진 대령의 관사는 온종일 이웃들의 따뜻한 축하와 아기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설아는 서툴지만 정성껏 백일상을 차렸다. 하얀 백설기, 수파떡, 그리고 손수 만든 잡채와 불고기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요로운 상차림 앞에서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우리 하늘이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오스키는 고운 한복을 차려 입은 설라와 하늘이를 연신 카메라에 담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강대령은 부대 동료들과 함께 막걸리를 기울이며 영락 없는 손녀 바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설아는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그날 밤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시작은 한 인터넷 매체의 단독 보도였다. 충격 단독 귀교 알고 보니 애민계 현역 대령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파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공개한 자료라며 설라와 한 남성 김철규였지만
기사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되었다이 다정하게 팔짱을 낀 사진. 그리고 남조선 연대장 강무진 포섭 임무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조작된 문서를 그대로 인용했다. 기사는 설화가 사실 김철규의 연인이었으며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의도적으로 강무진 대령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DMZ에서의 만남은 모두 계획된 연극이었고 그녀의 최종 임무는 강 대령을 미인계로 홀려 군사 기밀을 빼내는 것이었다는 악의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기사는 강 대령이 간봉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과 보국 훈장까지 받게 된 것을 언급하며 군수 내부가의 추문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기사는 기름을 부은 불처럼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어쩐지 이상했어. 만상 여군이 지뢰밭을 뚫고 귀순애나 나올 법한 얘기지. 불쌍한 줄 알았더니 완전 꽃뱀이었네. 강무진 대령이라는 놈도 똑같다. 늙어서 주책이야. 당장 군복 벗겨라. 악성 댓글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설화의 신상 정보와 그녀가 사는 군인 아파트 위치까지 공공연하게 퍼져나갔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비극의 주인공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요부이자 파렴치한 불륜로 전락했다. 강대령 또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의 똥물을 뒤집어 쓴 채 여색의 눈이 먼 부패 군인으로 낙인 찍혔다. 다음 날 아침 강대령의 관사 앞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잃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리설아 씨와 정말 부적절한 관계입니까?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라며 소리쳤다. 설라는 두려움에 떨며 하늘이를 끌어안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 따뜻한 축하를 건네던 이들이 이제는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의 집을 힐끔거렸다. 강대령은 군복을 챙겨 입으며 아내와 설라에게 말했다. 아무 걱정 마라. 이건 명백한 북의 공작이다. 내가 가서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오겠다. 하지만 부대로 출근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국방부 감찰단의 호출이었다. 강무진 대령 이번 의혹에 대해 진실을 말하시오. 리설아와의 관계 그리고 북측이 주장하는 포섭 임무에 대해 아는 바가 있어? 감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 대령은 억울함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터무니없는 모약입니다. 북. 저열한 선전선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북측이 제시한 사진과 문서는 매우 구체적이요. 그리고 대령이 규정을 어겨가며 그녀를 구조하고 이례적으로 빠른 정착을 도운 것도 사실이지 않소?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원하고 있소? 군은 여론의 겉에 나빠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군의 명예는 실추되었다. 결국 강대령에게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지휘권을 내려놓고 감찰의 성실히 임말하는 것이었다. 평생을 군에 헌신한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설라였다. 그녀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욕설과 비난을 보며 온몸을 떨었다. 김철규 그 악마가 죽어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강대령과 그의 가족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아버님이 설라는 오수키 앞에서 무너지듯 오열했다. 오수키는 그런 설화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와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니야, 설라야. 내 탓이 아니란다. 이건 그 악마 같은 놈들이 꾸민 짓이야. 내 남편은 내가 가장 잘 알아. 우리는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굳은 표정의 윤지수 소령이 서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설아와 오수키 앞에 섰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윤지수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리태강 독사가 취조실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2개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저들은 리설아 씨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되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무진 대령님의 명예를 함께 무너뜨려 남을 유발하고 우리 군의 기강회의를 선전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윤지수는 설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리설아 씨,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싸워야 합니다. 과거의 악몽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증언, 당신의 상처가 바로 저들의 거짓을 깨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설아는 윤지수의 눈을 보았다. 그 차갑 눈빛 속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집념 그리고 함께 싸우는 동지에 대한 굳건한 신뢰였다. 설아는 품에 안고 있던 하늘이를 내려다 보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이 이 아이에게만큼은 거짓과 오명으로 얼룩진 세상을 물려줄 수 없었다. 싸우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설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거짓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들의 세상에 진실을 밝히려는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명예를 건 싸움이자 거짓에 맞서는 진실의 전쟁이었다. 거짓의 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거졌다. 일부 보수 단체들은 군인 아파트 앞에서 간첩 리설아와 부패 군인 강무진은 북으로 돌아가라 이 고고 외치며 연일 시위를 벌였다. 설아는 하늘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강대령은 매일같이 감찰단에 불려가 모욕적인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들이 쌓아올린 행복의 성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 침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반격의 첫 번째 열쇠는 지하 취조실에 갇힌 리태강 독사에게 있었다. 윤지수 소령은 그를 다시 마주했다. 리태강, 내 놈들의 공작이 시작됐다.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던 김철규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 알겠나? 그는 너를 버림패로 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추악한 거짓말로 온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다. 내가 한때 몸담았던 공화국의 명예까지 더럽히면서 말이다. 윤지수는 북한의 선전보도 내용을 리태강에게 보여주었다. 리태강은 조작된 사진과 문서를 보며 처음으로 미세하게 표정이 흔들렸다. 그는 김철규의 부패와 잔혹함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를 처단하는 임무에는 대의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김철규가 벌이는 짓은 대의 명분도 군인의 명예도 없는 그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한 비열한 발악일 뿐이었다. 내게 선택지를 주겠다. 이대로 입을 닫고 남조선 감옥에서 평생을 썩든가 아니면 입을 열어 김철규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든가? 너는 김철규에게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군인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윤지수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리태강의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정보였다. 내가 체포된 직후 내 아내와 아들은 보위부의 감시 아래 놓였다. 아직은 무사하지만 김철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숙청될 수 있는 운명이다. 하지만 내가 협조한다면 우리는 제3국을 통해 너의 가족을 안전하게 구출해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가족. 그것은 강철 같던 리태강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조국에 대한 맹세와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말하겠다.
내가 아는 김철규의 모든 것을 리태강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김철규는 리설아 사건 외에도 수많은 여군들을 성적으로 착취했으며 군수 물자를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심지어 마약 밀수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그의 증언은 북한군 최상층부의 썩어 빠진 실상을 적나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국정원과 방첩사는 리태강의 증언을 토대로 북풍작 분쇄 및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팀 암호명 진실의 창작전을 개시했다. 작전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리태강의 증언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 둘째, 이 모든 진실을 가장 효과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공개하는 것. 윤지수는 설라를 찾아갔다. 리설아 씨, 김철규에게 당한 피해자가 당신 혼자가 아닐 겁니다. 혹시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다른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작은 단서라도 좋습니다. 설라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뇌리 속으로 김철규에게 불려간 뒤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던 몇몇 여군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들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모두 윤지수에게 털어놓았다. 특별팀은 이 명단을 가지고 중국 내 정보망과 탈북민 커뮤니티를 총동원하여 그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강무진 대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군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동기인 기무사 간부, 후배인 합참정보부 요원들에게 연락해 북한군의 내부 통신 감청 자료 중 김철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뒤져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북선전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부에서 나온 증거가 필요했다. 형님 찾았습니다. 김철규가 정찰총국과 통신한 내역입니다. 변절자 리설아 처리를 직접 지시한 내용과 실패 후 2차 심리전 계획을 보고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철규가 이번 흑색 선전의 배후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스모킹건이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설라가 언급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인 박선영 하사가 얼마 전 탈북하여 중국 연길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그녀는 김철규의 지속적인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탈출했으며 그의 만행을 증언해 줄 살아있는 또 다른 증인이었다. 국정원은 즉시 최정예 요원들을 급파하여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박선영을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오는 비밀작전에 돌입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진실의 창작 작전의 디데이가 결정되었다. 작전의 클라이맥스는 국방부에서 열리는 긴급 기자 회견이었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군이 강무진 대령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뒤집기 위한 거대한 무대였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 강 대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오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모두가 그의 불명의 저녁 발표를 예상하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강 대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자회견장 뒤편에 문이 열리고 윤지수 소령과 함께 휠체어를 탄 리태강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었다. 저자는 병원에서 체포된 북한 공작원. 윤지수는 마이크를 잡고 리태강의 신분과 그가 자백한 김철규의 암살짓이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추악한 진실을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했다. 이어서 강 대령이 확보한 김철규의 통신 감청 기록이 음성 파일 그대로 공개되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미인계의 실체이고 부적절한 관계의 진실입니다. 장내의 모든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있었다. 그리고 여기 북의 거짓말을 온몸으로 증명해줄 또 한 명의 용감한 증인이 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휠체어를 탄 한 여성이 들어왔다. 바로 며칠 전 비밀리에 입국한 박선영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이 김철규에게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울먹이며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설화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상에 온 것은 강설아였다. 하늘이를 품에 안은 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진실을 위해 싸우는 강인한 전사였다. 제 이름은 강설아입니다. 저는 제 딸 하늘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북녘의 제 동료들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은 결코 거짓에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외침은 기자회견장을 넘어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졌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진실의 창작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거짓의 그림자는 거치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승리이자 정의의 승리였다. 그리고 저 멀리 평양의 한 집무실에서 한 악마가 파멸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의 파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진실의 창작전은 북한 정권의 추악한 민낯과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증거가 되었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용감한 어머니의 진실 폭로라는 제목으로 서하의 이야기를 대서 특필했고 국제인권단체들은 김철규를 전범으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의 공식적인 해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거짓의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여론은 180도 돌아섰다. 박무진 대령과 강설화를 향했던 비난과 의심은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뜨거운 응원으로 바뀌었다. 군인 아파트 앞을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꽃다발과 편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당신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툰 글씨로 눌러쓴 응원의 메시지들이 그들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조용히 위로했다. 며칠 후 국방부 장관은 직접 강모진 대령의 관사를 찾았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강 대령의 직무지를 공식적으로 해제하고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 대령 아니 강무진 장군. 그대의 용기 있는 결단이 군의 명예를 지켰고 국가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했소. 군은 그대에게 너무나도 큰 빚을 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강무진 대령의 준장 진급을 그 자리에서 발표했다. 파격적인 인사조치였다. 불명예 전역의 위기에서 한순간의 장군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명예회복을 넘어 진실을 지켜낸 군인에 대한 국가의 최고 예우였다. 강무진은 능능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평생을 바친 조국이 마침내 그의 진심을 알아준 순간이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북녘 땅에서 일어났다. 평양의 권력 핵심부는 발칵 뒤집혔다. 정찰총국 최정예 요원 리태강의 자백과 내부통신 감청 기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김철규의 만행은 더 이상 개인의 비리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최고 존엄의 얼굴에 똥칠을 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 행위였다. 김철규는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비자금을 챙겨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국가안전보위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가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서술펄원 보위부 요원들이 그의 별장을 덮쳤다. 변변한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돼지처럼 끌려간 그는 혹독한 고문 끝에 자신의 모든 죄상을 자백했다. 며칠 뒤 그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및 인민의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공개 총살되었다. 그의 죽음은 북한의 모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두패분자를 단호히 척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상은 썩어 문드러진 체제의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 한편 윤지수 소령이 리태강에게 했던 약속은 비밀리에 하지만 착실하게 이행되었다. 국정원 해외 파트 요원들은
제3국의 협조를 얻어 중국에 머물던 리태강의 아내와 아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안전가옥에서 리태강은 꿈에 그리던 가족과 재회했다. 모든 계급장과 이름을 버리고 김민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그는 아내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조국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났다. 강설화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사는 연약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이탈 주민 여성들을 돕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다. 낮에는 학업에 열중하고 밤에는 하늘이의 엄마로 돌아오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이 남쪽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귀순 여장교가 아닌 희망의 증거 강설화 작가로 불렸다. 강무진 장군은 승승장구했다. 불곰 같은 우직함과 따뜻한 리더십을 겸비한 그는 부하들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휘관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별이 하나 더 달린 그의 어깨보다 그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퇴근 후 그를 맞이하는 손녀 하늘리의 웃음소리였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군이었지만 하늘이 앞에서는 그저 말타기 놀이를 해주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5년 후 가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화전망대 4살배기 꼬마 숙녀가 된 강하늘이 할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신이 난 듯 제잘거렸다. 할아버지 저기 멀리 뭐가 있어요? 이제는 희끗희한 머리가 더 많아진 강무진 장군이 손가락으로 북녘 땅을 가리키며 다정하게 말했다. 저 너머에는 말이지 우리 하늘이랑 똑같이 예쁜 친구들이 살고 있단다. 지금은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 같이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의 옆에는 세월의 흔적이 멋스럽게 내려앉은 아내 오수키와 이제는 지적인 대학생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강설아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설라는 5년 전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넘었던 그 철책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곳은 공포와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아픔이 서려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기적의 땅이었다. 그녀는 북녘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다. 아직도 그곳에 남아 고통받고 있을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 분단의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엄마, 할아버지, 빨리 와요. 하늘이가 전망대 아래 코스모스가 만발한 길을 향해 손짓하며 달려갔다. 그 뒤를 따라 세 사람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박무진의 손은 아내 오스키의 손을 그리고 오수키의 다른 손은 딸 설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설라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5년 전 그토록 어둡고 차가웠던 비무장지대의 하늘은 오늘따라 눈부시게 푸르고 찬란했다. 마치 제 딸 하늘의 이름처럼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얻어낸 평화와 희망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다. 철책 너머에서 시작된 절박한 약속은 이제 그 어떤 이념의 장벽도 허물 수 없는 단단한 사랑과 믿음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죽음의 땅에서 피어난 기적은 한 가족의 역사가 되었고 그 역사는 분단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저 멀리 코스모스 밭에서 넘어진 하늘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평화의 소리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